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 자주 날씨 정보를 들여다본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자, 비가 그친 날씨입니다만 일단 오늘만의 일이고요. 자, 주말에도 비 예보가 있고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린다고 하죠. 자, 지난 폭우로 인한 사망자도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당은 이 가장 큰 행사인 전당대회 흥행이 안 된다. 이게 고민인데 여당은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국회의원이 던진 한마디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쏠렸습니다. 자,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자, 이 매일 쏟아지는 이슈 속에 묻혀서 의미는 있는데 잘 못 다루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자, 버터나이프 크루.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벌써 4기가 진행되고요. 17개 팀 선정도 끝났는데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SNS에 자,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 이렇게 쓴 것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힘 있는 누군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이 제도와 절차에 따른 일이 갑자기 중단된다. 그러려면 왜 선정과 추진에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인가. 자, 크고 작은 이런 정부 기관의 결정에 이 공적 사적 경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객관과 주관의 기준이 허물어지는 현상, 걱정이 커지는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방어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대통령실의 위기 대응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금요 톱10 스포츠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야,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왜냐하면 11시가 좀 넘으니까 오늘 속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예측을 해왔던 대로 정치인들은 특사에서 제외가 됐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경제인들이 이 복권이 되는 또 사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 됐어요. 네. 형기는 지난달에 종료가 됐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권이 되면서 이 정지된 자격이 회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 신 회장도 이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이 되고요. 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이런 노조 관계자 8명도 사면이 됐습니다. 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어갔고요. 이 밖에 일반 형사범 1,638명 그리고 중증 환자 등 특별 배려 수용자 여러 명도 사면이 됐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치는 안 되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경제에는 신경을 써서 복권과 사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먼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으니까 육성을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에 방점이 있다. 그래서 경제인들은 이번에 사면 복권. 자, 박 기자님 하나만 답해 주세요. 네. 이게 이 특별 복권 이재용 네. 부회장 먼저 나오다 보니까 가석방이 돼서 한 1년 됐어요. 그 사면 대상은 아니고 복권. 네. 예, 복권이 사면에 붙어 다니긴 하는데 사면과 복권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사면은 형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뭐 가석방은 어떤 형기에 30% 이상을 살게 된다면 네. 석방을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하지만 특별 사면, 뭐 일반 사면, 그러니까 사면은 형벌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아예 형이나 선고된 게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석방만 돼서 나온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의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경영을 하는데 실제는 등기사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무보수로 뭐 활동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뭔가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해외 나갈 때는 또 법무부에 신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준다. 그럴 때 쓰는 게 복권인데 이번에 이재용 자격을 부회장이 회복시켜준다. 그렇습니다. 네. 복권이 복권이 돼서 뭐 취업에 제한, 활동에 제한이 없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이런 소감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임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형기는 실질적으로 마친 상태여가지고 네네네. 사면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복권에 조금 더 형이 초점을 좀 끝났으니까. 둔 것 같긴 한데, 뭐 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거죠. 뭐 특히 재벌 회장들을 사면에 주면 네. 경제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지금 뭐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국제 경제의 상황이 나쁜 상태에서 뭐 신동빈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인사들을 사면 복권을 시켜주면 이제부터 경제 활기가 돌고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거냐. 이런 어떤 근거가 있는 거냐는 입증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늘상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 복권을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투자 미뤄졌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결제를 받기가 네. 쉬워지니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건데요. 그런 측면 정도로 이제 국민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지금 이제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 약식 기자회견 때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기상 관측 이래로 이제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어떤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인 사면 복권 쪽에 초점을 맞춘 걸로 이제 대통령도 설명을 했고, 한동훈 장관도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춘 걸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그런 어떤 국민 여론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위기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결정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이재호 고문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일 출연하던 당일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국민적 이유에서라면 뭐 사면 안 해줘도 감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전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 또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뭐 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바로 화답했어요. 네. 국민 네, 경제 그렇습니다. 위해서 네. 열심히 뛰겠다. 자, 어떻게 열심히 뛰는지는 우리가 지켜볼 문제고. 네. 뭐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에 있어서 대기업 이 수장들이 나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정치인들을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 민생에 좀 올인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측면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스타일을 좀 바꾸겠다 이런 면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겠다, 사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후보 때부터 해왔는데 네네. 그 입장을 바꾼 셈이니까 뭔가 국정의 기조 변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 한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고 중국 쪽에서 먼저 이른바 사드 관련해서 3불 1한
이거 한국 쪽에서 선서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이 어제도 속보로 나왔었는데 자, 이게 이 어떤 안보가 가장 중점적인 고려 사안이고 지금 8월 말에 사드 실전 운용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한 이야기를 또 추가로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지금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미국과의 반도체 협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연일 네.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듯한 그런 국면이다. 우리 외교의 원칙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원칙은 이 철저한 국익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인 게 한미 안보 동맹 이걸 넘어서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이런 동맹은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려왔다. 네네. 그러니까 한미 이 동맹에 좀 초점을 둔 듯한 그런 네.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짚으면 이제 이른바 사드 관련해서 3불 3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없다. 그리고 사드 하나는 배치했지만 추가 배치는 없다. 이제 이게 3불이고요. 여기에 중국이 추가한 1하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의 반경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거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고고도 방어 시스템이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게 1한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도 입장이 조금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박정 기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선서라고 처음에 이제 주장했다가 선서가 이게 좀 낯선 용어라. 뭐 선서했다는 건 어떻게 양국 간의 외교장관들이 네. 만나서 우리는 중국한테 안 쓸 것을 선서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애초에 이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약간 무리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선시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선시. 근데 이제 이거를 점 하나 뺐네. 좀 찾아보니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선서하고 선시가 이제 다른 말이고 한자도 이제 다른 표현인데 네. 이거 중국어로 하면은 네. 이 성조도 같고 발음도 같대요. 아, 선서와 선시가. 선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하. 그냥 얼른 봤을 때는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노려서 국내용으로 한번 좀 세게 일부러 때렸을 가능성도 좀 있고 그게 이제 논란이 좀 커지니까 한번 이제 걷어들이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네.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만을 찍고 우리나라에 왔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남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신호로 해석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한번 세게 나가도 윤석열 정부에서 약간 중국 쪽으로 기울이려는 움직임을 보인 걸로 해석을 해서 그때는 우호적인 또 논평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기왕에 받아놨던 3불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까라고 일부러 좀 네. 세게 한번 건드려봤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강한 입장을 다시 내세우다 보니까 기존 합의들까지도 혹시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외교라는 게 아주 팽팽하고 네. 심리전이 이제 개입된 거래예요. 그렇죠. 슬쩍 하나 얹어서 하나 더 줄 거지? 그 봉투에 막 담는데 비싼 거란 말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반도체 문제가 제일 관심을 끄는 핵심이죠. 부분이잖아요. 그 치포라고 해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여기에 참가할 거냐. 참여할 걸 말 거냐. 이게 우리는 뭐 참여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네. 한국과의 관계를 좀 지렛대 삼아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려는 생각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5년 전 사드 보복 사태 때처럼 뭔가 파국으로 끝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중국은 사실 지금 별로 카드가 없어요. 음. 한한령으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한번 해봤고 네네. 반도체 관련해서도 만약에 규제 제한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중국도 타격을 입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했을 때는 흔들어 보려는 의도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BTS 못 보면 중국만 손해지.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도 우리에게 있고 힘도 우리에게 있으면 이어질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된 선서에서 한 발 물러나서 선시라고 했다. 선시는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어제 저희 동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오셨어요. 바로 저희 아파트 집 앞 시장통에 와서 봤어요. 몇 분 인사도 나눴는데 그 와서 시사본부를 진행하고 난 상황에서
지금 한 분의 의원이 자,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 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이 사당동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40여 명 왔어요. 뭐 당원도 있었고 보좌진도 있었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본격적인 복구 전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동두천 연천 지역의 재선 의원입니다. 김성원 의원이 옆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바라보면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전원으로 알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카메라에 녹화가 됐습니다. 앞에 기자가 있었던 거죠? 카메라를 들고 기자들이 서 있던 거죠. 네. 구도로 보니까 최대한 2대 이상 있었던 걸로 제가 보이는데. 그 앞엔 또 이미자 의원이 있고. 이미자 의원이 옆에 그 얘기를 하니까 팔목을 찰싹 때리면서 카메라에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어요. 네네네. 그 정도로 이 이미자 의원도 놀랐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김성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파문이 좀 커졌고 결국 김성원 의원이 바로 뭐 기자한테 문자 보내 사과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하고 또 조금 전에 국회 소통관 찾아가지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도 사과하고 오늘도 사과했는데 사과 발언 육성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죠.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다만 수해 복구에 나선 국민의 힘의 진정성까지 내치지 않아 주시길 국민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엄중한 대국민 사과를 이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어제 그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소풍이 아니잖아요. 수해 현장에 가서 수해 현장 참담합니다. 어제는 상당히 좀 이 상인분들이 많이 치우신다고 치웠는데도 그 좁은 재래시장에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고 상인들은 추석 이제 장사 망쳤다고 울상인데 사진 생각이 날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현장에 왜 갔느냐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그 영상에도 보면 김성원 의원하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서 있는 뒤쪽에 그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봤으면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현장에 임해야 될 텐데 어제는 뭐 김성원 의원의 발언만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는 현장 분위기가 뭐 저는 솔직히 너무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순간부터 뭐 확성기로 안내 방송을 하는 뭐 이 당직자들도 있고 뭐 의원들은 3350 모여가지고 뭐 잡담을 하면서 웃고 떠들고 뭐 이런 풍경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첫날인데 첫날부터 되도록이면 사진 같은 거 찍지 말고 웃고 뭐 농담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거의 그게 안 지켜지고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소풍 온 것처럼 한번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처럼 온 것만 봐도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왜 왔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단뜩 때로 와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현장 일이 잘 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 체험을 해서 그 참담한 심정을 공감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국회로 가서 대책을 내고 법안을 만들고 하라고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애초에 사진 찍으러 왔다는 거를 드러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갔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현장에 간 거예요? 네, 있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 발언도 화제가 됐던데.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은 뭐 어디 녹화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전원이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 네, 그래서 뭐 오랜만에 그 육체 노동하니까 뭐 힐링이 좋다. 된다. 예, 힐링된다. 이런 정신 노동만 하다가 육체 노동을 하니 힐링이 된다. 이런 발언이 또 보도가 오늘 되고 있어서.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야당이 지금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수학여행 왔냐? 그러니까 어제 그 김성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웃고 뭐 떠드는 모습도 찍혔으니까요. 놀러 왔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훈식 후보 같은 것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의 신림동 반지하 침수 현장 방문 사진 홍보용 카드뉴스를 사용해서 지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재난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비판하더니 국민의힘에게는 재난 상황이 홍보 수단이냐 이렇게 비판했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비단 야당에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여권에서도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비판했고, 뭐 조경태 의원도 네. 이 부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이 사진 잘 나오게 비웠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해서 정말 미칠 지경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제 사실은 초기 비판에 뭐 답답하고 한덕수 총리는 자택에도 이제 위기 대응 시스템이 돼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조차 또 집권 여당에서 나온 이 말 실언에 굉장히 이제 비판도 나오고 또 막 곤욕스럽기도 하겠죠. 자, 아까 발언 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네.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또 이 진위 공방이 있습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을 넘긴 시간입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합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잠수교가 여전히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고요. 한강 제방 통로인 육관문도 막혀 있습니다. 또 나들목들은 당산나들목과 개화, 신사, 암산나들목 등 16개 구간 통행도 막혀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오전에 충청과 호남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전국에 비가 올 예정이니까요.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강릉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과 호법분기점 또 원주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면으로는 문막에서 여주 휴게소까지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는 순산터널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비봉에서 화성 휴게소 부근 9km 정체입니다. 다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어렵고요. 호남 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용봉나들목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를 받아서 3km 구간 꽉 정체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 주만 해도 이 폭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든 재난이고요. 또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권은 보면 이게 마치 폭우 정국 뭐 이제 이렇게 불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관련해서 뭔가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진을 올렸냐면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네네.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게 한쪽이 다 무너진 건물이에요. 네네. 다 무너진 건물인데 거기에 우리는 영업한다 이런 플래카드를 걸면서 결국 해석을 해보면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전에 2020년 5월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다음에 네. 선거를 연달아 이겼습니다. 예. 뭐 4.7 보궐선거 2021년에 그다음에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이겼는데 네. 그 2년 동안 싸웠던 게 2주 사이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 노출된 이후에 당 지도체제가 주호영 비대위로 전환하기까지 그 상황 다 무너져 내렸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내일 기자회견 예견돼 있으니까 예정돼 있으니까 지켜보고 2부에 저희 금요 톱10에서도 이 정치권 말과 장면, 인물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운데 임 작가님,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까 사면 발표 육성도 들었지만 네. 지금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 여권에서 얘기한 건 이제 검수 완박 이 법안 관련해서 경찰이 비대해졌다, 권한이 너무 커졌다. 그랬었는데 이 법무부 시행령 보니까요, 이걸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어쩌면 또 이제 유지하는, 확대하는 네. 그런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청법하고 이제 형사소송법이 지난 이제 개정된 4월, 거죠. 5월에 걸쳐서 이제 네. 개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수정을 했는데 내용상 봤더니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모법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는 네네. 지금 논란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법무부가 고친 대통령령이 뭐냐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범위를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법이 규정했던 것보다 넓혔다라는 얘기죠. 넓혔다. 자, 법무부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면 대통령령 개정안에서 이제 부패 경제 범위의 폭을 최대한 넓게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청법이 바뀌면서 형사소송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검찰이 원래는 6대 범죄를 이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었던 네, 거를 네, 네. 2개로 그걸 축소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해서 네.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거든요. 2대 범죄만 남기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선거 관련 범죄는 연말까지는 검찰이 네, 한다. 연말까지가 이렇게 돼 가능하고요.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부패 범죄의 범주 안에다가 사무에 공정을 해야 하는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과 손해를 도모했다. 뭐 이런 얘기. 뭐 직무와 관련해서 지휘 권한을 남용했다든지 범죄의 은폐, 수익 은닉에 관련된 범죄 이렇게 넓히면서 이렇게 되면은 경제 범죄의 범주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정치인들의 관련 범죄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죠. 네네. 그래서 공직자 범죄로 원래는 규정이 돼 있었던 집권 남용이라든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선거 중에 뭐 매수 기부 행위 이런 것들은 또 이 부패 범죄에 집어넣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거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만 검찰 수사가 가능한데 네. 매수나 기부 행위를 묶어버리면 선거 범죄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내년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를 역시 부패 범죄에 넣어버리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이재명 의원에 관련된 수사라든지 전 정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뭐 원전 관련된 수사 이런 비슷한 것들을 추가로 또 검찰이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네.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범죄라는 게 네. 정상이 아닌 거니까 일탈이고 비정상이고 그렇죠. 이게 사회에서 뭔가 이거는 이제 좀 썩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범죄가 다 부패 범죄라고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하면 이게 정치범죄 아니야 하는데 자금을 자금. 또 파고들면 경제 연관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 부패와 경제 연관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네.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설명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를 보면 네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할 때는 여당이었죠. 네, 부패 경제 범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네,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야가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 박병석 의장 중재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할 때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바꿨는데 그때 사실 이게 변경될 때 중에서 등으로 바꾸면 큰일 난다. 모든 삼남한상이 다 등 안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각에서는. 그때도 네. 근데 그게 뭐 현실화되는 거고요. 법무부 얘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니 이 앞에 보면은 중 대신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부패 경제 범죄를 예시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 네네. 이 부패와 경제를 예로 든 것이지 오롯이 그것만 숫자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법무부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검찰청법을 바꾸고 이렇게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 취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비대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법 개정 취지가 있었는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정면으로 법 취지에 반하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네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인 것도 그것만 좀 살려주고 그것만 해라 이 뜻인데 지금 다 경계를 허물어서 가고 있는 거 문제다라는 얘기 네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마 민주당도 여기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좋아요. 자, 법무부는 법 운영을 해야 된다 치고 검찰 조직은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자,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뭐 이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빠르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가 됐다. 졸속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회가 원구성 다시 하고 다시 문을 열면서 사개특위에 합의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야 6명 동수로 들어가잖아요. 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그럼 이게 후속 입법, 보완 입법 하라고 지금 사개특위가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의 이번 시행령과 정면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학자들이 이게 시행령 통치로 가는 길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시행령 통치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할 때도 한번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모법이랑 상관없이 시행령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박정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포인트를 옮겨버린 거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가 그 문구인데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등을 그냥 단순히 예시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모든 범죄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우리가 6대 범죄, 2대 범죄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학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애초에 형사소송법 같은 식으로 법을 만들 필요가 뭐 있냐. 네네네. 그냥 다 넓혀가지고 검찰청에서 알아서 중요범죄를 결정할 수 있게 하면 되지. 네. 그럼 법을 뭐하러 만드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정리해 나갈 텐데 굳이 이 시점에 그러니까 법 시행을 한 달 남겨놓고 지금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는 게 결국은 지금 정부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직접 PPT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개정안 내용을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추가로 법무부 장관의 추가 설명을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어제 내용이 이제 대부분 반복인데 후반부에 굉장히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그래요? 담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쭉 이유를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7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항변이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장관이 되기 전부터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메시지의 연장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에도 6번을 보면은 시행령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서 국민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결국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어떻게 보면 한판 붙어보자 이런 의미가 담긴 걸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안은 국민 여론이 5대5로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그 반응, 대응이 잘못됐다는 일방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 시간은 다 됐고 뉴스는 넘치네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 이제 휴무일이지만 공휴일이지만 시사본부는 계속 하니까 또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른바 당헌 80조 기소만 돼도 당직을 정지한다. 이것을 기소를 1심에서 유죄받으면 이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쪽에 무게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당내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입니다. 요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 자, 이 방역방해로 기소가 됐었죠. 그 재판에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횡령 혐의 등은 유죄다. 이런 또 보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금요일의 디저트송 청취자 006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수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노래 듣고 힘을 냈으면 합니다.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신청해 주셨고요. 자, 노래도 듣고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드나요? 사는 게 어려운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가요? 뜻대로 되지 않나요? 그깟 걱정도 언젠가 지나간대요. 툭툭 모두 다 털어버려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게 걱정 말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는 게 별거 있나요? 한잔하면 유난히 보고 싶겠죠. 함께 울고 웃던 친구가 나만 빼고 모두 다 잘 살아 보여.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먼저 수염이 까슬까슬하다와 수염이 까실까실하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까슬까슬하다가 맞습니다. 이 표현은 앞서 나온 것과 같이 살결이나 물건의 거죽이 매끄럽지 않고 까칠하거나 빳빳하다는 뜻이고요. 까슬까슬한 성격이라든지 까슬까슬하게 대하다와 같은 표현에서처럼 성질이 보드랍지 못하고 매우 까다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꼬박 여드레가 걸리다에서 여드레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에는 애와 애 중에서 어느 것을 쓸까요? 이때는 모음 어이 애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여드레의 삶은 호박에 돌에 쏜 곳 안 들어갈 말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삶아놓아서 물렁물렁한 호박에 이가 안 들어갈 리가 없다는 뜻으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장작에 불을 당기다와 장작에 불을 댕기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댕기다입니다. 이것을 당기다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불이 올마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란 뜻의 동사는 댕기다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걷히고 간만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시 더위의 기세가 강해졌는데요. 남부지방 대부분과 충청 내륙, 강원 영서와 동해안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고요. 경상권과 제주도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 이상 높겠고 대전, 강릉 33도, 광주, 부산 32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와 제주는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해서 낮 동안 외출하신다면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산사태경보는 여전히 경계 단계에 발령 중인 가운데 특히 경기 양평의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보돼 우려가 되는데요. 내일 오전 충남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낮부터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중부에 최대 80, 남부와 제주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 많은 곳은 12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엔 내일 밤부터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의결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에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약속하고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15일까지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집중호우 피해 규모 사전조사를 마무리하고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인명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방역당국은 처방 조제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0세 이상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투여율이 8월 1주차에도 18.7%에 머물렀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죠. 자, 이 폭우 피해 현장을 국정 홍보물로 활용하는가 하면 자,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나.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이런 발언이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대응에 대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방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전 소통수석 입장에서 최근 상황들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예, 우선 그 폭우로 그 여러 가지 그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그 위로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먼저 싶고요. 네. 우선 지금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재난 대응을 가지고 많은 그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선 사람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람의 문제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잘 가동할 사람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최고 컨트롤 타워의 지휘자이신 대통령께서도 상황실에 위치하지 않으셨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퇴근길에 보니 이미 침수가 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리고도 자택으로 가신 것을 보면 그 상황 인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자택이 네네. 이미 청와대 벙커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것을 믿는 국민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라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네. 오히려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일이죠. 바로 이렇게 보면 그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인식이 잘못된 것이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대통령님의 그 자택 사저 사이에 과거 청와대 시절 관저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사람의 문제, 인식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또 자택에 청와대 벙커 수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휘에는 문제가 없다. 아까 믿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들이 눈으로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좀 이 상황실 또는 뭐 위기관리센터 어떻게 이건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 꼭 문재인 정부가 뭐 완벽하고 100%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네. 뭐 전 정부 탓하셔도 좋습니다만 전 정부에서 참고할 건 참고하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갔을 때 아마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아마 그 군사안보 관련된 중심으로 된 그런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군사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난재해도 국가 안보에 해당할 수 있고 경제 위기도 안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 공급망의 리스크 같은 것도 국가 안보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군사안보망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난재해 그다음에 공급망 위기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문제를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런 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망을 구축해 놓았는데 이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로 옮겨가면서 이 망이 안정적으로 이전이 되고 작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임기 초부터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뭐 그런 안보의 공백 없이 충분하게 이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게 느끼셨을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도 그것이 기왕에 결정된 것이니 안전하게 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협조를 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의 네트워크가 대통령의 자택에 구축이 돼 있다? 그걸 믿을 국민은 없으시죠.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어쨌든 벌어진 일은 국민께 점검을 해서 사과를 드리면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반드시 이런 시스템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시스템의 분리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바로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또 재난 대응 어록도 많이 회자가 되고요. 또 2020년 8월 4일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호우 대응을 하는 모습하고 이 최근 한덕수 총리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만약 가정을 해서 이번 주와 같은 폭우 예보 또 폭우 상황에서 박수석께서 대통령실에 계셨다. 그럼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비하고 움직였을까요? 예, 우선 다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가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지휘 라인 선상에 대기하면서 그 폭우의 흐름들을 잘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NSC를 주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바로 도착을 하셔서 청와대는 관저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거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니까요. 1분 거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국무회의에도 아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개됐던 사진은 그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모든 장관들, 관여자들이 아주 꽉 들어찬 그런 아주 짜임새 있는 대응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은 안 계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두세 명의 참모와 함께
이렇게 전화로 뭐 대응하시는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 두 사진이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다 비교가 됐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난,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또 대통령의 인식, 그다음에 시스템의 가동,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서두에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폭우 피해 대응에 있어서 이 대통령실이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들었던 첫 번째 지점이 있습니다. 국정 홍보물로 내놓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뭐 카드뉴스다 해서 나중엔 없어졌는데요. 대통령실의 홍보 시스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계속 이제 사진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실 때 뭐 준비하는 그 모습을 두 장을 공개를 했는데 컴퓨터 화면이 비어 있었다거나 그다음에 들고 계시고 보시던 서류가 뭐 백지였다. 그냥 백지였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때 연극인들과의 만남을 하셨는데 뭐 그 만남은 좋습니다만 그 대화의 모습이 그 대통령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연극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뭐 듣고 있다던 그렇게 보이는 사진의 공개라든가 또 특히 이번에 그 정말 그 참사의 현장 그 사진을 가서 홍보라고 그 사진을 선택한 것을 보면, 아니 어떻게 대통령께 짐이 되기로 작정한 분들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진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뭐 홍보든 대응이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 시민사회 수석께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기능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 때는 홍보수석, 제가 국민소통수석이었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말 어떤 진실하게 그리고 틀리지 않게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여튼 진심을 다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 수석께서 주로 나오셔서 대언론 창구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말씀에 많은 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지율 하락이 야당의 악의적 공격 프레임 때문이라든가 이번에 폭우가 대통령이 비가 온다고 그러면 퇴근을 안 하냐라든가 뭐 이렇게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홍보수석이 아닌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대국민 소통 창구를 하는 것,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글쎄 현재 기능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통령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요 홍보 시스템의 문제도 좀 바로 잡혀야 될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적합니다. 네, 시민사회 수석이 주로 이제 언론 대응을 맡고 있는 이 시스템 기능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죠. 비가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나 이런 발언이 또 논란이 됐고 부실 대응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 왜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 대응을 하는 건가? 근데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 그 수석 비서관 뭐 발표할 때 이 홍보 기능을 맡는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럼 그런데 왜 홍보수석실로 이게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돼서 좀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제 이중으로 낼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 만한 이유가 짚히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 글쎄 저는 지금 제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시민사회 수석실과 홍보수석실의 기능이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 기능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수석과 홍보수석은 국민이 생각하실 때 홍보수석이 메시지 관리와 이런 것 대국민 소통 창구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선 그거부터 이제 문제인데, 그러나 모든 참모들이 나서서 뭐 어떤 이야기를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유롭게 열려 있어서 하려면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기능 배분도 맞지 않아 보이고
또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께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든지 그 효과와 목적이 달성되면 좋겠으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좀 혼란스럽고 꼬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보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그 결과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자, 이 사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휴가에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전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제 SNS를 통해서 이 하락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휴가 복귀하시면서 대통령님의 일성이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여야 한다. 네네.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그 인적 쇄신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적 쇄신 이전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우선 최종적으로 다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이시니까 당연히 제 책임입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지율 하락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 스스로 자신과 또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님께서 관련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건 사과를 하셔야 맞는 거지. 그런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님께서 관련된 일들로 하락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참모들이나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사과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때 이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참모들도 내각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평정심을 찾고 하다 보면 인적 쇄신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저는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아까 지적해 주신 비판의 연장선상인데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첫 사과를 했는데 또 대통령실은 이게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혼란이 초래됐고 이제 사과다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대통령실의 해명이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자꾸 대통령실의 해명이 자꾸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그 말씀이 사과가 아니다라고 굳이 그러면 사과를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예, 하여튼 좀 대통령실의 해명이 저는 좀 문제를 더 어렵게 수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대통령실의 좀 메시지가 좀 간결하고 좀 이렇게 진심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전임 제가 담당 참모로서 진짜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월요일이 이제 8.15 광복절입니다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다가옵니다. 자, 취임 100일 만에 지금 지지율이 이제 20%대 낮은 지지율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에 대한 또 논란들도 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면 긍정이 25%, 부정이 66%.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지지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통상 이번 폭우처럼 재난재해의 위기나 안보의 위기나 코로나 위기나 이런 위기가 강화되면 국민들은 좀 힘을 모아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여전히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좀 그냥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대통령의 말씀, 진실한 말씀 이런 말씀으로 좀 반등의 포인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지지율은 정체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여부 여당의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전히 지지율 하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요인들이 남아있다. 네. 그리고 지지율과 가장 관련된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상황은 지금 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후반기까지도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대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미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지율은 당연히 올라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요 바라지만 적어도 그런 이 잦은 실수로 인한 이런 문제들은 빨리 대국민 사과로 좀 바로 잡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모습, 의지 이런 것들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조금 올리기 위한 또 이제 국정의 어떤 진정성을 위한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그리고 한겨레의 김한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한 기자 좀 이렇게 부쩍 타신 것 같아요. 아,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네. 있습니다. 예. 햇볕을 많이 받아서. 네.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예, 언제 타셨을까? 자, 말 분야에서 공동 1위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최진봉 교수님께서 뽑아주신 말 직접 듣고 오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박태준 의원이 사진 잘 나고. 주위를 돌면서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큰 줄기가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딱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줘. 큰 장이가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뭐 조금 이제 소음들이 있어서 잘 들리지 않는 청취자분도 계실 거예요. 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현장에 가서 오늘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그리고 이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는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자, 최 교수님, 김성원 이 의원의 오늘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고르신 이유는요? 망발이니까요. 한마디로. 네.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수해 복구 현장에 도움을 주러 간 거잖아요. 그 장소에 가서 지금 수해 복구를 당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만 봐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네.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게 뭐 솔직히란 말을 또 해요 앞에.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예. 그럼 결국 본인은 거기 홍보사진 찍으러 간 거잖아요. 봉사에 마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에는 마음도 없고 제법에만 정신 팔린 거잖아요.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수해 현장에 갈 때는 정말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그분들이 겪은 그 상처들을 좀 보듬어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러 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한다는 소리가 비 오라고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건 정말 이분의 이 말은요. 국회의원으로서 입에서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고 상황도 형편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라고밖에 안 들려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제가. 예, 자, 이게 뭐 철없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초선도 아니에요. 재선 의원이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봉사활동 시작할 때 자,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입단속을 미리 주의보를 내렸어요.
자, 김 기자님. 네. 그런데도 이런 말이 나온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 보셨겠지만 네. 뭐 몇십 명이 갔는데 네. 분위기 자체가 이런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네네. 서로들 막 농담들 하고 뭐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고 사실 이 수해 현장에 국회의원이 가는 것 자체가 사진 찍으러 간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네. 뭐 사진을 안 찍히면 거기 왜 가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런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가 어려운지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보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기여가 되고자 그분들도 굉장히 뭐 일선도 부족하고 바쁜데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오는 거를 이제 허락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가갖고 우리는 여기 그냥 사진 찍으러 왔으니까 그냥 뭐 이런 심리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연출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왔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어떤 심리 상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를 갔는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면을 보여주는 단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오디오 일부 들으셨습니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어제 해명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됐던 것이 자, 김성원 의원이 좀 장난기가 있다. 이건 뭐 캐릭터, 성격에 대한 이제 설명일 수 있겠고요. 기자들에게 자, 큰 줄기를 봐달라. 여러분들 노는 데 가서 찍어보면 여러분 중에는 나오는 것 없을 것 같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해명을 아니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발언이 나온 것 자체를 진짜 사과하고 본인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당해서 그러면 그 문제를 논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뭐 징계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난기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장난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는 거 지금 장난칠 때입니까 거기가?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장난을 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장난기로 치환될 수 있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장난 어린 말입니까? 솔직히란 말을 했다니까 솔직히 비정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장난기 어린 말입니까? 그 장소도 그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나중에 기자들이 이제 그거 물어보니까 기자들한테 당신들 노는 거 찍으면 당신들은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그렇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기자들이 당연히 그 문제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당신들은 뭐 어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니 저는 남 탓하지 말고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이거를 당신들도 똑같을 거야. 그런데 뭘 이걸 지적을 해. 이런 투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김한 기자님이 기자시니까 자, 뭐 현장에서 이 얘기를 직접 들었다. 어떤 이 느낌이셨어요? 정치인들이 기자들한테 이제 안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주 하는 유의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하러 오는 게 본질이 있지 않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건 잔가지 아니냐 이런 알면서 왜 이래 이런 뭐 뜻인가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상황을 노는 데 가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인식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얕잡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얕잡아 보지 않으면 기자들 노는 데 가서 찍으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현장에서 이 부분은 항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얼핏 좀 생각난 게 옛날에 저희 대학생 때 이제 농촌 봉사 활동 농활 갈 때 미리 주의 주는 게 저 여학생들은 액세서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남녀 학생 모두 다 브랜드 찍힌 옷 입지 마세요. 이런 거 주의 주고 가서 행동 요령들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수해 복구 봉사 하러 가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들떠 있었다. 이것도 좀 납득은 안 됩니다. 자, 김성원 의원 어쨌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대국민 사과를 내놨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뭐 오늘도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김성원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두 번의 사과, 윤리위 회부 조치. 자, 최 교수님 좀 문제가 수습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에 회부한다는 것도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우리가 윤리위원장. 윤리가 이제 비대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장난기 어린 말인데 뭘 그걸 문제를 삼느냐. 기자들 큰 줄기를 봐달라. 그걸 그렇게 침소봉대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걸로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워낙 원성이 크고 대통령도 사실 그 수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당에서까지 그것도 뭐 어떻게 이제 회복해 보려고 갔는데 그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어쨌든 여론에 떠밀려서 하긴 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진정성이 담긴 문제일까, 뭐 어떤 사과일까, 또는 윤리회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과가 있을까. 예를 들면 김성호는 뭐 윤리회부를 해서 한참 시간 지난 뒤에 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회부했다 이것만 가지고서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당내 이제 비대위로 전환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참 악재를 크게 하나 맞았는데 이 스스로 자초한 거라 뭐 남 탓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주호영 위원장 이 비대위 인선 구성 16일을 목표로 한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밝힌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인물들이 들어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김 기자님, 윤핵관들은 배제될까요? 윤핵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그러네요. 언론에서 쉽지 얘기하는 않다. 이른바 뭐 핵심적인 4명이라고 얘기하는 뭐 4인방. 네, 4인방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 멤버들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인지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그거를 거슬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갈 것이냐, 뭐 그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지지율, 그다음에 수혜를 둘러싸고 벌어진 어떤 무능과 혼선들 여러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의적으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후보들을 좀 더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당내에서는 초선이나 재선 그룹에서 정책 쪽에 역량이 있는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원외 인사로는 뭐 윤희숙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그냥 최진봉 피셜이긴 하지만 명단을 발표해 주시죠. 명단을 제가 누굽니까? 전 모르고요. 근데 뭐 어젠가 언론에 보면 장해찬 평론가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장해찬 이제 청년재단 이사장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핵관이 안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전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비대위가 본인은 혁신 관리 이렇게 두 개를 다 붙이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관리형입니다. 혁신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고, 또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밀이 알아서 그걸 했겠습니까? 근데 원내대표니까 또 권성동 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거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직이냐 아니냐 문제를 어제 제가 윤희석 전 대변인한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윤희석 대변인이 주장을 하던데 최고위원회는 당연직인데 비대위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그래요, 주장은. 그래요.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히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본인이 들어가서 지금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김이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기자 입장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비대위를 구성할 때는 이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위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비대위를 보면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뭐 청년,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한 어떤 세대, 그다음에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는 뭐 초선 그룹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린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비대위 구성은 그건 없고 윤핵관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냐 뭐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 비대위가 지금 뭔지 정치적으로 좀 의아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내일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했잖아요. 지금 이 비대위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 가처분 신청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되고 상임정국위에서 굳이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한 것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거 아니냐. 대통령의 이제 문자 유출에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이게 문제 아니냐 하는 이제 입장일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상대적으로 김한 기자가 젊으시니까 이준석 대표 내일 기자회견 어떤 메시지 낼까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본인 표현으로 악화라고 이제 흑화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시작을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SNS 상에서만 했었는데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어쨌든 가처분 신청 앞두고 본인이 놓여져 있는 이제 처지와 뭐 입장 이걸 다 밝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거라고 보고 지금 가처분 신청 핵심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참여한 거는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비대위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이제 멈춰야 된다 이 주장인데 사실 이제 본인 주장에서 그렇게 사퇴했던 최고위원들이 왜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과정이 뭐 부당함, 본인의 정당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세게 내겠죠.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자, 그러면은 내일 지금 가처분 신청은 했고 이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한쪽으로 질주하는 당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까지 낮아요. 낮다. 왜냐하면 당내 세력이 전부 다 지금 이준석한테 등을 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우호적인 세력들마저도 거의 등을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전 최고위원들이나 당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열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내에도 본인의 인사들이 없죠. 본인은 끝까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거의 정리되고 가는 분위기에 비대위까지 출범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당 대표 직위도 완전히 이제 무시당하고 있고 전 대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론전밖에 없고 언론을 통한 어떤 부당함을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결국 이제 지금까지 절차상으로 있었던 문제에 대한 부담도 얘기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까 흑화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윤석 대표 제가 연결이 안 되니까.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일까지도 다 끄집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플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꺼내들면서 윤핵 관의 어떤 부당함 또는 권모술수 예컨대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섭습니다.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최진봉 교수님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선 과정에서의 비사 등 폭탄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자, 내일 지켜보고 나서 이게 이제 월요일 이후에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8월 둘째 주 금요 톱10. 자, 이번엔 말 분야 공동 1위 김한 기자님의 픽인데요. 육성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표적인 침수 취약지이자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 지하주택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최악의 주거 환경을 대표하는 지하 공간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에 가장 큰 위해 요인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 지하 공간의 주거 용도로서의 건축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죠. 지금 지난 10일에 한 발언입니다. 지금 이 폭우 침수 피해가 커지고 앞으로 서울시는 어떻게 하겠다. 골라오신 이유는요? 이게 사실상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문제를 그냥 치워버리겠다라는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얼핏 들으면 해경이 문제가 됐을 때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반지하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지하를 퇴거시킨다든지 일몰을 시킨다든지 이게 그 실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맞는가 이 부분에서 좀 행정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른 이유를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신 김에 골라오신 김에 그럼 반지하와 지하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앞으로 안 내겠다. 그럼 반지하 거주민이 사라질 것이냐? 그럼 최소한 침수 문제에서는 안전하게 되는 것이냐? 자, 서울시가 이번에 낸 안전대책을 좀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원천적으로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지금도 지하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면 짓지 않으면 혜택을 주는 건 있습니다. 용량 위층으로 이제 높이를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하는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서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지하 반지하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내보내도록 한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상습 침수나 침수 우려 구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특정 지역에서 이제 보면 주민들은 알거든요. 여기가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지원을 강화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주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대책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가진 돈 대비 싸게 우선 전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으니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주로 청년들 또는 소득이 없는 독거 노인분들 이 서울에만 지금 20만 호라고 하는데 자, 이 정책의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이 당장은 없어요. 장기적 플랜이거든요, 사실은. 20만 원을 예를 들면 집을 그럼 20만 원을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상층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해요. 예산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반지하에 사시던 세 분이 참사를 당하고 나서
이걸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 자체라는 게 뭐 선정 이게 뭐야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럼 이런 대책은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들을 내놔야죠. 이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집이 몇 채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이제 반지하, 지하, 집 못 짓게 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분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냐 이제 네. 쪽방 가라는 거냐 그러면 고시원 가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책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뭐 정책을 내놓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냐.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영화 기생충의 포구 장면이 또 회자가 되면서 외신 해외에서까지도 이 한국의 반지하 문제가 다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 시간 짧게 남았습니다만 네. 이슈 하나 더 짚어봅니다. 김한 기자님. 네. 자, 이건 제작진이 꼽은 이슈인데 네. 아까 일부에서도 못 달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와중에 당헌 80조가 뭐길래 자, 우리가 이게 민주당 당헌까지 알아야 되나. 당원이 아닌 청취자님까지도. 네. 그런데 워낙 쟁점이니까 이 논란의 핵심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징계하면서 민주당에도 촉발된 논란인데요. 네. 민주당 당원을 보면 80조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정부패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그 하는 당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처벌 조항이 그 지금 이제 기소시 직무정지예요. 그러니까 기소만 기소가 돼도 되면 직무정지인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고. 네, 이거를 하급십에서 유죄가 선고받으면 직무를 정지하는 걸로 바꾸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당원의 맥락을 읽어보면 사무총장이 하급 당직자가 무슨 부정부패 문제에 연루됐을 때 네. 이거를 이제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항처럼 읽히는데 네. 이게 이제 처음에 그럼 당대표에도 적용이 되는 거냐? 뭐 이 부분이 났고 그럼 당대표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재명 지금 의원이 대표가 유력하니까. 됐을 때 어떤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당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을 우려를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주장하는 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지는데 기소가 무리하게 됐다라고 해서 직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게 맞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정 논의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제 등장하게 된다면 방탄용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죠. 시비로 가고 있다 보니까 박용진 후보 경우에는 이거 당헌이 바뀌게 개정되게 되면 이거 사당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강훈식 의원은 이게 바꿀 필요는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문제다라는 또 이제 약간 절충적인 입장이고 최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자꾸 그 이재명 의원을 구하기 위한 이런 규정 개정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대상은 사무처 당직자면 다 걸려요. 네. 누구든지. 네. 만약 박용진 의원이 대표가 되면 그분도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지금 상대로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분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검사장 출신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직 이제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그게 이제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 최근에 이준석 대표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청을 해놨잖아요.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어떻게 기사가 나온지 아세요?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결정에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아니었지. 사법부 결정이 운명이 달렸다.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런 기사 보셨죠? 예.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소를 누가 할 수 있으면 검찰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만. 다른 기관은 할 수도 없어요. 기소를. 기소 독점이죠. 그렇죠. 근데 기소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이 볼 때 있다고 보는 거죠.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무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인정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수사를 하게 돼서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민주당의 당직자 중에 한 명을 찍어 수사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검찰이 민주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민주당이 그러면 그런 검찰의 어떤 타겟, 목적을 가지고 먼지털이 수사에서 누군가를 타겟해서 수사하는 정치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그걸 손 놓고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자꾸 지금 이재명 의원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협소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오늘도 최진봉 교수님의
그럼 언론 못했어요. 특강 준비되어 있는데 왜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PD님이 왜 준비를 해야 되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최 교수님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준비 안 해오시면 그때 합니까? 할 거예요. 네. 그렇군요. 나중에 1시간짜리 코너로 편성해 주죠. 듣던 거 모아가지고. 유니콘 코너 네.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 톱10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편의점 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스포츠 소식. 자,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티셔츠에 1989. 저의 생년을 본인의 예, 출생한 해가 네네. 1989년생이라는 걸 또 청취자 여러분에게 TMI를 네. TMI를 알려드리게 됐네요. 네. 자, 스마일 점퍼 우리나라 남자 높이뛰기의 보배 뭐 요즘 국민들에게 기쁨 주고 있는 그 웃음이 너무 멋있어요. 아, 그렇죠. 우상혁 선수가 또 좋은 성적을 냈는데 네네. 거의 이제 라이벌이 되는 것 같아요. 카타르의 바심 선수 네네. 연장 접전까지 가고 준승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11일 날 열렸던 이 다이아몬드 리그 모나코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결승에서 두 선수 다 바심 선수, 우상혁 선수 모두 2m30을 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승이다 하면서 순위 결정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종목으로 따지자면 연장전, 승부차기 같은 상황인 건데 두 선수 다 2m32로 순위 결정전을 시작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단 말이죠. 둘 다 실패. 이날 뭐 우상혁 선수도 그렇고 바심 선수도 둘 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2m35까지 넘었었으니까. 맞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그랬는데 이제 2m30까지 좀 낮췄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상혁 선수는 실패했는데 바심 선수가 성공하면서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은이 여기서 갈렸어요. 네, 그러면 은메달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성과죠. 굉장한 거고 두 네네. 사람이 연장 접전, 맞습니다. 말씀하신 순위 결정전까지 갔다는 건 그렇죠. 거의 동급의 실력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자, 우상혁 선수가 이 높이뛰기 선수로서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랭킹은 1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파른 성장세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핸디캡이 좀 많아요. 네. 일단 키도 요 육상 선수치고는 높이뛰기 선수치고는 크지 않은 키고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짝발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8살 때 교통사고를 겪어서 아이고. 후유증 때문에 왼발이 오른발보다 한 15mm 정도 작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한 뭐 1, 2mm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큰 차이잖아요. 그러네요. 문수, 이게 신발 문수가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신발이야 제작하면 되겠지만 네네. 균형감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발의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평소에 균형감 맞추는 감각적인 연습들을 좀 많이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또 2019년도에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선수 생활에서 좀 회의감을 느끼고 방황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은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김도균 코치가 옆에서 같이 이제 붙들어주면서 이제 챙겨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시련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혁 선수가 자기를 다잡는 법도 많이 익혔고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의상혁 하면 떠오르는 스마일 특유의 그 긍정적인 모습들도 알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뭐 성공해서 우뚝 선 모습 이후에 주로 보게 되니까 이런 아픔보다는 원래 저렇게 밝은 성격인가 긍정적인 성격인가 하는데 오히려 시련이 많았기 지금 때문에 말씀 들어보면 그 시련을 다 딛고 이렇게 웃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하고 위대한 거 아니냐. 자, 신체적인 핸디캡도 극복, 심리적인 핸디캡도 극복. 그러니까 이거 뭐 영화 스토리로도 손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현역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심 선수, 우상혁 선수보다 한 5살 연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 두 라이벌이 계속 경쟁하다 보면 좀 머리에 떠오르는 게 김연아, 아사다마오.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높이뛰기에서 숙명의 경쟁, 이 라이벌이 되는 겁니까? 분명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김연아와 아사다마오는 나이대가 비슷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육상도 이런 높이뛰기 같은 종목은 나이가 1살, 2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상혁 선수 이번 세계 선수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지만
파리올림픽이 2년 남았단 말이죠. 아, 그러네요. 사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우상혁 선수가 이제 작년부터 급격하게 페이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나이로서는 2024년 파리올림픽 때가 최전성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정이다. 반대로 어떻게 보면 바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는 약간 전성기에서 내려온 상태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페이스를 잘 조절하고 또 이제 넘어야 할 라이벌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 우상혁 선수가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올림픽에서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심 선수가 지금처럼 잘하는 게 네네. 오히려 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 우상혁 선수에게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그렇죠. 자극이 되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이나 이번에 얘기한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이렇게 금을 딱 따면 내가 최고야 이렇게 이제 좀 안착할 수 있는데 거기를 또 유지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은을 딴 것은 네.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과제를 줘서 맞습니다.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자, KBO 리그 말이죠. 네. 내일부터 2연전 체제에 돌입을 하는데 네네. 이게 시즌 후반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구장을 막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겠어요. 특히 이제 투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가중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순위 싸움이 막판으로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특히 불펜 투수들의 이제 체력 문제가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수민 싸움에서는 역시나 불펜 뎁스가 좀 더 두터운 팀이 순위 역전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뎁스가 좋지 않은 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타격을 통해서 점수를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은 네네. 자칫 순위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펜 싸움이 될 것이다. 네네. 투수전이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기아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최근에 정유영 선수도 네. 주전 마무리인 정유영 선수가 부상으로 또 이탈을 했거든요. 네네네. 작년 시즌까지 필승주였던 전상현, 장현식 이런 선수들도 네.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준다면 만약 가을 야구의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지금 불펜이 가장 두텁고 안정적인 팀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사실 키움이 가장 두터운 불펜을 가지고 있는데 키움이 지금 2위, 3위? 2위에서 3위로 미끄러진 이유가 네. 타격이 너무 슬럼프가 모든 선수들이 같이 왔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불펜진에 이제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도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불펜은 두터운데 타격이 살아난다면 맞습니다. 키움이 그 부분이 좀 상당히 필요하다. 유리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연전 이 폐지 관련해서 여러 해 전부터 좀 논의들이 있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좀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겁니까? 안 뭐 하는 예를 겁니까? 들어서 3연전에서 잔여 경기인 한 경기를 추가로 해서 어떤 경우는 3연전 또는 4연전 이렇게 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아예 4연전으로 2연전씩을 묶어서 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있겠네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잔여 경기라는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팀별로 어떤 팀은 2, 3일씩 휴식을 취하고 어떤 팀은 4연전 다음에 또 4연전이 이어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좀 큽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더 양극화될 수 있다. 그렇죠. 함부로 하지 못한다. 네. 잘 짜면은 뭔가 해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3+1 경기 또 4연전을 뭐 치르는 방법. 네네. 정 PD님이 좀 제안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지금 대안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게 어렵다. 처음에 이제 시즌의 일정을 짜놔도 우천 취소라든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즌들의 일정이 꼬인단 말이죠. 그럴 때는 사실은 조금 선수들이 힘들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가야 네, 각 구단 입장에서는 그냥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사실 스포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방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기도 경기지만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전이기 때문에 휴식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휴식이 특혜고 휴식을 어떻게 하느냐도 실력이 될 수 있는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하긴 어렵다. 야, 역시 정현호 PD KBO 회장 자리에 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 미래의 말이죠. 지켜보도록 하죠. 너무 먼 미래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미국 메이저리그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자, 이 LA 에인절스 오타니 선수 야구계의 전설. 베이브 루스. 저희 때 이게 소년 잡지 항상 등장하는 소년 잡지. 예, 이게 그야말로 뉴스메이커이면서 야구의 전설이었는데. 네네. 자, 오타니가 베이브 루스를 넘어섰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베이브 루스 하면 역시 투타 겸업의 아이콘과도 같은데 물론 홈런 타자였지만 당시에 이제 베이브 루스가 두 자리 승수와 두 자리 홈런을 달성했던 게 1918년입니다. 네. 3.1운동 1년 전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때 이후로 104년 만에 이번에 오타니 선수가 두 자릿수 승수와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는데
오타니가 이번에 20홈런을 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홈런과 두 자릿수 승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역대 처음입니다. 그래서 넘어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베이브 루스도 넘어섰고 네. 최고의 기록을 새로 썼다. 네. 자, 이게 직접 또 사회인 야구를 뛰고 있으니까 정태님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투수와 타자 둘 다 하는 거 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앞으로 뛰다가 뒤로 뛰는 그런 상황인 건데 쓰는 근육이 달라요. 투수가 쓰는 근육과 타자가 쓰는 근육이. 그래서 두 개 다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근육이 빨리 지쳐서 부상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타자로 뛰면서 전력 질주하고 나서 갑자기 마운드 위에서 올라와서 공을 던져야 한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공만 던져도 투수가 쉽지 않은데 네네. 자, 호흡 관리라든가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는 2배, 3배 노력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죠. 야, 2배, 3배의 이제 힘과 노력이 들어갈 만큼이 어려운 일이다. 네. 제가 야구를 안 하니까 몸으로는 느껴지질 않아서 쓰는 근육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네. 자, KBO 리그에서 이게 특히 프로 선수들이 말이죠. 네. 투타 경업하는 선수를 잘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명타자 등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지명타자를 안 써도 되지만 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프로구단 입장에서도 굳이 투수에게 이런 리스크를 감내할 바에는 타자에 집중한 선수를 육성하는 게 더 낫고 투수는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인 거죠. 잘하는 투수, 잘하는 타자를 양성해 내므로써 네. 오히려 효율을 극대화한다. 맞습니다. 프로는 이제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사회인 야구는 그래도 다 치고 던지고 하시죠. 실제로 고교야구도 그렇지만 잘 던지는 사람이 잘 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교야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정현호 PD의 이제 실력은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스포츠 본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첨자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은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맛있게 간식 드시고요. 자, 금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는데 월요일이 8.15 광복절이에요. 근데 저희는 생방송 그대로 합니다. 오히려 5분 당겨서 12시 15분에 시작하니까 잊지 마시고 광복절 휴무 점심시간에 시사본부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말 잘 보내시고 광복절에 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